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1990년 10월 3일 그날 독일이 통일됐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우리의 개천절날, 우리의 하늘은 여전히 막혀 있는데 독일의 하늘은 그날 다시 열렸습니다. 2차 대전이라는 전쟁 범죄를 일으킨 죄로 인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분단된 지 45년 만의 일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일으켜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 수천만 명의 세계인을 살해한 독일은 그렇게 통일됐습니다. 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해 역시 1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낸 일본은 아예 분단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1945년 분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 문제에 관한 한 독일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된 통일 정책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간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정책만큼은 두 정당이 변함없이 함께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서독도 분단 초기에는 동독과 대립 정책을 펼쳤습니다. 서독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정당인 기민당, 기독민주당의 아데나워 정부가 천명했던 소위 할슈타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1969년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통일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동독을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그들과도 대화하겠다는 소위 동방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폴란드의 유대인 수용시설 앞에서 비에 젖은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그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눈물로 용서를 빌었던,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빌리 브란트 총리가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동방정책. 브란트 총리는 통일에 관한 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동서독이 끊임없이 접촉하고 교류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변화가 올 것이고 결국 통일로 연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브란트 총리는 자신의 그 믿음을 작은 걸음마 정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1970년에만 2번의 동서독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년간 7차례의 공식 정상회담과 6차례의 비공식 정상 접촉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동서독 간의 자유로운 상호방문, 또 서신교환 협정도 맺어졌습니다. 압권은 보수당인 기민당이 재집권한 이후에도 진보 정당인 사회민주당의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추진했던 통일 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민당이 오히려 한 수 더 두기까지 했습니다. 서독으로 탈출하려다가 동독의 정보기관인 슈타지에 체포되어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서독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도 그것을 알았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통일을 사려고 한다면서 의기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참 아쉽습니다. 그 박정희 정권 때의 7.4 남북 공동성명도 있었고 노태우 정부 때의 남북 기본합의서, 또 김대중 정부 때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 때는 14선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요컨대 이제 평화를 전제로 상호 교류를 확대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하나의 선언이 있을 때마다 통일의 기운이 조금 성숙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전 정부가 무언가를 약속하고 나면 어김없이 다음 정부가 엎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독일 통일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서독의 경제가 동독의 경제보다 훨씬 강했고, 따라서 화폐 가치도 서독 마르크화가 동독 마르크에 비해서 더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 정부는 동독의 화폐를 서독 화폐와 1대1로 교환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정부가 몽땅 떠안았습니다. 독일의 경제 관료나 학자들은 그때 서독이 동독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화폐 전환율을 조정하려고 했다면 통일이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적잖은 경제적 충격이 통일 이후에 있을 것으로 뻔히 예측됐지만 이때가 아니면 통일이 안 된다는 생각에 1대1 전환의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통일 이후에도 통일 비용을 줄이는데도 기업들이 적극 협조했습니다. 독일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BMW는 동독 지역인 라이프치히에 생산 공장을 새로 세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통일 후에 새 연방주로 편입된 구동독 지역에 있던 티링겐주, 작센주의 도시들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동차 생산업체뿐만 아니고 서독의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동독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 현지의 인건비가 쌌을 뿐만 아니고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새 연방주로 유치한 것입니다. 이제 독일은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통일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또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 지원이 지속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단의 여러 가지 문제를 대부분 극복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독일의 아주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과거에 독일이 분단 국가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수십 년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이 시작되자 어느 한 유력 신문사가 갑자기 통일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서 연일 통일과 관련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획은 언론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설적인 기획 기사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라는 시리즈였습니다. 통일은 미래다. 조선일보는 한 해 동안 무려 243건의 통일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융단 폭격처럼 기사를 퍼부었습니다. 제목도 장밋빛 일색으로 뽑았습니다. 남북 통합된 대륙과 연결된 6천조 원 자원 강국, 북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1년에 40조 번다. 통일된 5,000km 세계 최대 산업벨트 탄생할 듯 등등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 시리즈를 위해서 회사 내부의 역량만 동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경제연구소, 서울대 통일연구소,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등등 권위 있는 외부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여간 그때 조선일보의 보도대로라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는 오로지 통일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통일의 환상만 그렸던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 통일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외교는 어떻게 하면 되고 주변 4대 강국은 어떻게 설득시키면 된다 하면서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인터넷에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검색창에 이 조선일보 통일은 미래다 외교 이렇게 치시면 조선일보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재하고 제시했던 구체적인 통일 외교 전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기사에 따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문가들도 한반도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상 바깥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뿐만 아니고 직접적인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까지 설립하고 그 모금에 앞장섰습니다. 무려 170만 명이 모금에 참여해서 3천억 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통일기금이죠. 그 과거의 일부 정부가 북한에 지원을 했을 때 그때 퍼주기라고 공박했었는데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하는 지원은 잘주기라고 새롭게 장명을 하면서까지 북한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퍼주기와 잘주기. 저는 그 지난 몇 차례의 동영상에서 통일을 하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을 차지한다. 등등의 말씀을 드리다가 종북 주사파라는 비난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들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조선일보가 2014년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은 제가 종북 주사파라면 조선일보야말로 원조 종북 주사파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하여간 2014년 그때도 북한에 핵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북한이 그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사과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갑자기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대대적인 통일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의 발행인인 방상훈 사장은 그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기념 행사는 평양에서 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통일의 꿈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그래서 통일은 미래다 시리즈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은 2020년입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기획을 했든지 간에 그때라도 통일이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여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일보는 2014년, 2015년 그때는 사운을 걸다시피 하면서 통일에 앞장섰는데 그 이후에는 왜 통일의 통자도 꺼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건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그러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가 통일을 부르짖던 때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마 제 생각입니다만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때는 자신들이 통일을 진두지휘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여서. 그래서 통일이 되면 과거의 여러 정부에서도 몇 차례 그래 했던 것처럼 통일된 나라도 조선일보 자신들이 배후에서 이끌어 나간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통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권 가운데 가장 노른자위 이권은 자신들이 차지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꾸몄고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통일 대박이라는 말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문재인 정권은 조선일보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적극적으로 통일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조선일보의 태도가 급변한 겁니다. 막말로 아차 하면 죽 써서 개 줄 수 있다는 생각에 통일에 대해서 발을 빼버렸고 그 이후에는 최소한 조선일보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친일 기득권 수호의 천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조선일보는 이미 그런 차원은 넘어섰습니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배후에서 자신들이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소위 킹메이커 역할을 여러 차례 자임해 왔었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일보의 친일 흔적은 차고 넘칩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시로 그 조선일보라는 제호 위에 일장기를 컬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때는 컬러 인쇄기가 따로 없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일본의 경축일 때마다 일왕 부부의 사진을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학도병이나 징용을 부추기는 기사도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하여간 조선일보의 친일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일제강점기 때보다 지금의 조선일보가 더 폐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근거 없는 보도, 또 나는 한 놈만 폐하는 식의 선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편을 가르는 일에 어떤 언론사보다도 앞장서고 있고 또 영향력도 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정오 또 선동의 언어로 국민들의 편을 갈라놓고 그 틈새에서 실질적인 어떤 국가 경영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잡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인 나는 딱 한 놈만 패하는 전법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인 나는 딱 한 놈만 띄워줘. 그 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한 놈만 패는 전법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그 자사의 이익에 방해되는 놈, 마음에 들지 않는 놈 가운데 딱 한 놈만을 골라서 본보기로, 맛보기로 그 놈만 기를 쓰고 공격하는 겁니다. 거의 반쯤 죽여놓습니다. 인격살인을 의심케 하는 비난, 폭로 기사를 융단 폭격처럼 퍼부어가지고 그야말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나는 한 놈만 띄워줘 하는 태도로 무한 찬양을 늘어놓습니다. 그 사람의 비위나 비리에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 조선일보의 눈에 들면 단번에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이런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조선일보가 한 놈만 찍어서 팬 대표적인 경우는 김대중과 노무현입니다. 그 남노당 출신으로 나중에 대통령이 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만 생애 내내 줄곧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고 사상검증을 감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침소봉대의 과장보도로 인격살인을 감행했습니다. 그 노무현이 가진 것은 윈드서핑 때 쓰는 작은 돛담배, 요트 한 척이었을 뿐인데 조선일보는 마치 재벌들이나 갖고 있는 호화 요트나 되는 것처럼 과장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라는 것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례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인간 전두환이라는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실어가지고 전두환이 마치 한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쯤 되는 걸로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결국 이제 조선일보는 전두환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다른 언론사들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전두환 시절의 언론사 통폐합에도 조선일보의 입김이 아주 깊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선일보의 편집국장과 사회부장, 정치부장은 장관 혹은 국회의원으로 향하는 보증수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도 조선일보가 갑자기 누구를 막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또 반대로 갑자기 띄워주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한 놈만 전략의 시작인가 또 시작하는가 이렇게 한 번 더 살피게 됩니다. 저는 오늘 현재도 조선일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국선언이 단적인 예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경북대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국의 명문대학교 교수들이 연일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임 1년을 맞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입니다. 내치에는 무능과 불통, 외교에는 굴종과 편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종교계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일에 앞장서 왔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은 계속 시국선언과 시국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래 왔던 사람들이 또 그러는 것이라고 치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이런 일은 외면해왔던,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았던 불교계와 개신교계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것은 현재의 사태가 잘못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는 일체 이런 기사를 볼 수 없습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사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에 조선일보 시국선언이라고 키워드를 넣고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2023년 5월 12일에 검색했는데 결과는 전부 2019년의 소위 조국 사태 때의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만 검색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도 그런가 해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경향신문, 세계일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들은 최근의 1년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이제 조선일보는 조국 사태 때는 어떤 언론보다 앞장서서 조국을 비난하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도했는데 소위 한 놈만 팼는데 죽도록 현재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비판도 외면하고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제 그동안 조선일보가 어떤 보도 태도를 견지해 왔는지는 영화 전체가 올라와 있는 족벌 두 신문 이야기라는 영화, 또 나무위키라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조선일보 비판 허위보도 사례라는 항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구글과 유튜브 검색에 조선일보 오보사라고 검색하셔도 수많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조선일보 외에도 보수 성향의 언론사가 많습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등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언론사 가운데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구독하지 말자, 보지 말자, 또 기사도 읽지 말자, 기고조차 하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 벌어졌던 것은 조선일보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회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티 조선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일보가 막가파식의 보도 행태를 보였고 그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자신들이 보수의 전위대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반대 진영, 그 진보의 집중 표적이 되고 타도 대상이 됐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정확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조선일보는 그 낮의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밤의 대통령이고 또 이씨조선에 빗대서 방씨조선,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많습니다. 그 광화문의 코리아나 호텔이나 그 서울 흑석동의 4,000평에 가까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재벌 회장보다도 더 크고 화려한 가장 비싼 그 큰 단독주택을 취득한 경위 등 재산과 관련된 논란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자연 사건, 또 발행인 손녀 갑질 논란 등등 그 언론사 사주 일가 가운데 유독 많은 스캔들에 휘말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조국 일가를 수사하거나 취재했던 것의 10분의 1 정도만 그 수사력만 발휘했어도 오늘날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건재했을지 의문입니다. 다시 통일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통일 시리즈 동영상을 연재하는 동안 몇몇 분들이 저에게 CR의 꿈,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답을 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말하는 대신 조선일보의 통일은 미래다 시리즈 기사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사들을 보시면 조선일보가 각계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가장 이상적인 통일 방법은 뭐고, 통일 이후의 국가 형태, 정부 조직,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해소법, 이런 걸 다룬 기사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조선일보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조선일보가 통일은 미래다란 기획 기사를 연재할 때 중앙일보도 그 비슷한 기사를 냈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 중앙일보가 실시했던 평화 오디세이란 통일 기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 오디세이.
당시 중앙일보는 이제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을 둘러보는 방문단을 꾸렸습니다. 통일을 염두에 두고. 그 방문단 가운데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문단의 두 거두였던 황석영과 이문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앙일보는 그 방문단의 전 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고 여행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의 릴레이 기고도 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도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통일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조선일보와 비슷한 이유로 시작했고 비슷한 이유로 끝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는 국내외 정보를 가장 깊게 접할 수 있는 두 거대 언론사가 비슷한 시점에 대대적인 통일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은 그때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통일의 어떤 기회, 어떤 세계적인 어떤 뭔가 정치의 변화가 있었지 않나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통일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의 추진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든 6.15 선언이든 남북 기본 합의서든 한민족 통일 방안이든 하여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조국 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한 종합적인 어떤 안을 만들어서 그것만큼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동영상의 댓글에 남측은 오랜 유화정책을 폈지만 북에서 호응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통일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남측의 유화정책이나 대북지원이 채 5년 이상 지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새로 정권을 얻은 정부는 어떠한 빌미를 잡아서라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동방정책이 20년 이상 이어지고 그래서 동서독의 정상이 10차례 이상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한 끝에 마침내 통일을 이뤄낸 그 독일의 경우를 우리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 비용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규모의 통일 비용이 들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더 커질 겁니다. 그 30년 전에 독일이 그랬듯이 우리도 일단 통일을 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치워온 아주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자마자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치렀는데 그래서 알거지나 다름없었던 처지였는데 자원도 별 것 없는데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 세계가 놀라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해율입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의 문맹률은 아주 높았습니다. 마을에 글씨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우체부가 편지를 읽어줘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국민의 99%가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률입니다. 해방될 무렵에 대한민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 민둥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의 그 산의 지질, 이 바위산인 경우를 빼면 전국의 거의 모든 산에 나무가 빽빽합니다. 단위 면적당 그 나무의 빽빽한 정도를 뜻하는 인목 축적의 증가율이 해방 이후에 무려 18.4배나 늘었습니다. 그 UN 식량농업기구 FAO죠. 거기가 2019년에 발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림의 미래란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 사이에 그 인목 축적 비율이 증가한 것이 무려 196%라고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하여간 온 국민이 나무를 심고 송충이 자비를 하고 산사태를 막는 사방공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덕분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무가 빽빽한 나라가 됐습니다. 2007년 12월에 있었던 태안기름 유출 사고 때 그때 수백만의 자원봉사 행렬도 자세하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전 세계의 전문가와 언론들은 원상 회복에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8개월 후인 2008년 7월에 그곳에서 국제 바다수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무려 500명 가까운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그 태안반도의 바닷물에 자신의 몸을 담갔다는 것은 그곳이 청정해역이 됐음을 확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까지 취소하고 태안반도로 달려왔고 중고등학생들도 수학여행과 졸업여행을 반납하고 태안에 기름을 닦으러 몰려온 끝에 이룩한 성취였습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떠나서 세상에 제 주머니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민족적인 운명이 걸린 일이다 하면 쉽게 자신의 주머니도 털었습니다. 구한 말에 그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 없다는데 돈을 강제로 빚을 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빨리 갚아버리기 위해서 떨치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또 하와이의 농업이민을 갔던 사람들은 상해 임시정부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독립선금을 기탁했습니다. IMF 때의 금 모으기는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구한말 하와이에 농업이민을 갔던 사람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도 몹시 팍팍한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겨우 몇 푼씩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비참한 경우 처음부터 쏘가서 멕시코에 노동 노예로 팔려갔던 1천여 명의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아낌없이 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이라는 소설에 아주 감동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 나라이고 별로 고마울 것도 없는 동포이지만 그 나라와 동포가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아낌없이 쌈짓돈을 꺼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통일 이야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통일 이야기만 나오면 통일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통일 비용을 아주 높게 잡습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숫자인 만큼 마구잡이로 숫자를 부풀리고 이 항목 저 항목을 마구 보탭니다. 사실 통일 비용은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그 통일 비용 가운데도 가장 비싸고 가장 꾸준하게 지출된 항목인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열거한 대한민국의 모든 기적들은 자원봉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통일 비용의 많은 부분도 자원봉사로 메울 수 있습니다. 그 북한 동포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돕는 복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한테 주는 비용 등이 훨씬 더 들 것은 물론이겠지만 먹는 밥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 하는 자세와 태도로 임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국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근데 임금조차도 선농단에서 끓인 설렁탕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사람들도 국 몇 번 같이 끓여 먹고 나면은 그 자신이 먹던 밥도 덜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통일 비용은 이제 크게 잡아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쓰이는 투자 비용, 또 북한의 인프라 구축 비용, 그들의 복지에 사용되는 사회보장 비용, 그 남북한의 행정과 제도를 통합하는 데 소요되는 제도 통합 비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독일 통일 때보다 훨씬 적게 들 것이라는 것이 그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그 윤덕용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의 분석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이 동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외우지도 못합니다. 근데 구글 검색창에 통일 비용은 한시적 이렇게 넣고 검색하시면은 통일과 나눔재단에서 올해 1월에 실시한
한 행사에서 그 윤 교수가 제시했던 통일 비용과 통일 이익에 대한 대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요컨대 이제 윤 교수는 통일 비용은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것인 반면에 통일로 인한 이익은 두고두고 뽑아먹는 영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 들어가는 건 한 번이지만 뽑아먹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윤 교수는 이제 통일로 인한 이익의 경우 당장 국방비로만 22조 원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서 투자하지 않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것을 없애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인구가 2,600만 명이나 늘어나는 바람에 내수 시장이 훨씬 커지고 토지도 2배로 확대된다고 했습니다. 지화 자원은 4조에서 7조 달러 정도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통일의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들은 비루먹었고 성질이 강팍해서 결코 좋은 노동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제 동영상의 댓글에 달았는데 그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정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자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말과 거리 통하고 게다가 손재주까지 뛰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직원의 기본적인 자질은 이미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간 독일은 통일한 이후에 30년 동안 주가가 10배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4배, 영국은 2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통일을 유예된 축복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 사회의 지나친 경쟁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느냐. 특히 교육 부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 핀란드에서 실시하는 그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모든 학생이 1년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학생 안식년 제도를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생 안식년 제도. 그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그 안식년 동안 공부는 전혀 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고 여행이나 음악, 독서, 운동, 목공, 자동차 정비 등등 평소 해보고 싶었던 다채로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을 갈지 말지, 전공은 뭘로 할지, 그 앞으로 뭐 하면서 살까,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이 행복해하는 것, 자신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의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1년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아주 젊은 어린 나이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현실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또 학원을 몰래 보내고 몰래 가외를 시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추가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학생 안식년이 그 민주주의를 포함해서 현재가 우리가 이룬 모든 성취는 과거에는 꿈으로 여겼던 것들입니다. 하여간 핀란드의 학생 안식년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마이클 무어 핀란드라고 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 무어 핀란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핀란드에 직접 가서 취재하고 만든 다큐 영화의 일부분입니다. 한민족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간 통일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꿈을 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빨리 통일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